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11시 조금 넘었는데 내일 드디어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22대 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열리죠. 당연히 우원식 원내 이제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장에는 이하경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대 조경태 두 명이 주호영이냐 조경태냐 5선의 주호영 6선의 조경태 어떤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될 것이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조경태가 된다 그러면 조경태가 6선이거든요. 완전 국민의힘이 연맥이는 거죠. 원래 국회의장이 선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의장을 하는데 부의장이 6선이고 이 새끼들이 아마 민주당을 연맥이려고 조경태를 부의장으로 앉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조경태는 6선, 그 다음에 주호영은 5선인데 국회의장이 5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맥이려고 조경태를 6선을 추천을 해서 뭐 뽑을지도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이제 연맥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결국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그 다음에 운영위 이 두 개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에게 준다고 하면 11개를 18개 중에서 민주당이 11개를 갖고 나머지 7개를 주겠다. 그렇죠? 나머지 7개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쟤네들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뺏길 수 없다. 특히 법사위로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 자리를 달라. 이런 떼쓰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돼서 6월 7일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월 7일까지는 여야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서 원구성 협상을 6월 7일까지 안 하면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고 바로 국회법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하면 민주당이 18개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18개를 갖고 오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맞는 겁니다. 예. 사실 국회의 18개 상임위에서 어느 것 하나 등한시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18개 상임위 정말 중요한 각각의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어떤 안전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18개 중에서 어떤 건 줘도 되고 그런 상임위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임위 18개 갖고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윤석열이가 재가를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가 됐죠. 전부 효력 정지가 됐으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심층분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상 국방부는 모든 군사 활동이 복원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전략 무기들이 최첨단 무기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 그다음에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이게 저겁니다.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휴전선에서 서로 군사훈련하다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면 그냥 전면전 하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북 확성기 중단을 안 하고 재개가 가능하다고 오히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부가 이러면 안 되죠. 이게 6.4 합의에 의해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육사 합의 1992년 남북 기본 합의 등에서도 판문점 선언,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 선언, 2004년 육사 합의,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휴전선에서 전면전, 사실상 전면전은 아니래도 한판 붙고 싶어서 이제 그걸 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사실 이 여러분들 9.19 군사합의가 왜 중요했냐면요, 군사 접경 지역에다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렇죠? 군사 접경지대였는데 거기가 가장 위험한, 남과 북이 철책선을 놓고 사실상 마주보고 있는 곳에 접경지역에 완충교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휴전선 주변에 몇 킬로 하에는 무기들을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후방으로 후퇴시켰었죠. 그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접경지역에서 군이 사격훈련, 전술훈련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응?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험에 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몰아도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욕을 먹어야죠. 지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안 그래요? 저는 최상병 특검도 중요하지만 이런 군사합의 파기, 효력 정지, 이런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 같지 않아갖고 제가 하는 짓 보면 정말 열받아요. 하는 짓들 보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어떤 재산분할 이혼 소송 그래갖고 희대의 어떤 소송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의 문제. 그때 노태우 비자금이 들어갔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SK에 유입된 노태우의 비자금이 300억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진보당이 SK에 유입된 300억 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잘 됐죠. 그때 300억 원이면 지금은 몇 천억 원의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응? 이거는 이미 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투입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SK에서 이거는 당연히 노소영이가 받더라도 이거는 국가가 환수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탐사 시추 이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게 어제 말씀드렸죠. 탐사 시추를 하는데 이거 산업부 장관이나 이쪽에서 석유공사 같은 데서 하면 되지. 이거 대통령이 왜 하냐? 뭐 지지율 20%대는 석유 터지고 지지율 10%까지 떨어지고 이제 대드덕 되면 이제 금광 터지고 다이아몬드 광산 터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니 지지율 좀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지면 이제 금광 터지고 거의 이제 지지율 한 자릿수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어디 광산 나왔다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없던 자원이 막 생겨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석유가 나타나고 금광이 터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터지고 난리가 나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석유 여러분들 시추 한 군데 뚫는데 1,000억이에요. 1,000억. 응? 생각해보세요. 1,000억이 누구 동네 개 이름입니까? 석유 있나 없나 한번 뚫는데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윤석열이가 1,400배럴 정도, 아니 뭐 100 뭐라 그랬죠?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얘네들 뭐 할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뚫는 거야. 10개만 뚫어도 1조예요. 그 1조를 차라리 석유로 수입하겠다.
그래? 어? 만약에 1조, 100조 만약에 생각해봐요. 야, 10개만 뚫어도 1조예요. 그럼 100개만 뚫으면 10조예요. 응? 10조 원치 석유 수입하면요 몇십 년 씁니다. 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뭘 좀 제 느낌에 이상하냐면 이 석유가 터졌다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아프리카 이번에 정상들 막 초청해갖고 난리쳤죠. 안 그래요?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해갖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유심히 봤어요. 어? 이 새끼가 왜 갑자기 그러나? 어? 그러니까 막 60개국 정상들을 만나고 아프리카를 정상회의를 개최를 3일에 개최를 했는데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 60명을 공식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국내에서는 석유 타진다 그러고 아프리카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 외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이거 자원 외교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MB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거 제가 보면 갑자기 석유가 터지고 48개국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있냐? 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아프리카와의 전략 협력을 추진을 했던 자가 김태호예요. 김태호는 누구냐? MB 정부에서 일했던 놈 아닙니까? MB 정부에서부터 자원외교나 이런 것들에 손댔던 사람이잖아요. 응? 김태호가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아프리카의 전략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어요. 이상합니다.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할 맞죠. 협력할 파트너가 맞긴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고 인구가 많아.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는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아프리카의 패권 전쟁을 하죠.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일단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요. 정치가 불안하고 여기저기 쿠데타도 또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광물의 30%의 매장량이 있지만 대부분 투자했다가 철수를 해요. 수시로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갖고 무슨 한 나라를 뭐 짐바브웨이 같은 나라를 뭐 가나나 뭐 이런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 나라랑 투자를 잘 해갖고 어디 광산에 채굴권을 만약에 확보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자기네끼리 정치적으로 불안해갖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나라와 그 전 정부, 아프리카의 전 정부와 했던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몰수예요. 그냥 몰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세계의 양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미국도 이런 아프리카의 정세가 불안해갖고 함부로 섣불리 투자를 하지 못해요. 함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미중 갈등이 아프리카에서 최고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아프리카에 투자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도 아프리카가 관리가 안 되고 중국도 아프리카가 관리가 안 되고 미중 갈등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외교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가 광물을 빼먹고 자원을 빼먹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
벌써 알짜배기 광물이나 자원들은 중국과 미국이 벌써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뭐냐?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제가 뭐가 이상했냐? 김건희가 지금 나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는 지금 엄청난 특검 압박과 지금 검찰 수사가 임박해 있는데, 김건희가 총선 끝나고 나대기 시작하다가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 정상들이 48개국이 오고 그랬을 때 막 한국 대 아프리카 배우자 친교와 행사를 지가 주재를 해요. 막 지가, 응? 뭔가 이상해요. 김건희가 나댈 때가 아닌데 김건희가 앞장서서 이건 뭐냐? 조만간 아프리카의 광물 채굴권을 따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김건희와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쇼고, 결국은 기업들은 또 윤석열의 병풍 노릇을 하다가 MB 자원외교 시즌2 이제 3년 남았는데 뭔가 죽을 때까지 한미천 해먹어야 되잖아. 그거 어디야? 아프리카 광산 개발이에요. 이 광산 개발하다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간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에 실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무려 6,900%예요. 이명박이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한국광물자원공사라고 있죠. 거기에 부채가 6,900%예요. 6,900%.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여러분들 못 버티니까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을 했어요. 부채가 6,900억이 아니고 6,900%. 이게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프리카 투자가 어렵냐면요. 이 아프리카 정부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국도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원조나 계속 뭐 다리 놔줄게, 뭐 항만 지어줄게, 고속도로 놔줄게, 이런 엄청난 투자만 해주고 정부 싹 바뀌면 쫓겨나고, 결국 원조나 투자만 하다가 끝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조나 투자만 하다가 정권 뒤집혀갖고 쿠데타를 하고 전부 철수하는 일이 대부분. 이게 뭐냐? MB 시즌2예요. 제가 보면 이상해요. 왜 제가 이상하다 그러냐면, 아프리카를 진짜 비하했던 놈이 누굽니까? 손발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비하했던 놈이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던 아프리카 정상들이 알고 왔을까? 기억 안 나요? 지난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이가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예요. 손발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금 기업이 똑같이 해줄게.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얘네 왔어 이번에.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고 했던. 근데 이제 아프리카 정상들이 오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유, 진짜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 이번에 아프리카 정상 오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한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비유, 아유 진짜. 아유 나 진짜 이거 하는 거 보면 한심해갖고. 이상하지 않아요? 검찰 수사 특검 압박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공개 행보를 한다.
이거는 불구속 상태로 혹시나 나중에 김건희가 소환된 다음에 왜 김건희가 공개 행보를 계속하냐면 김건희는 자연인이거든요. 그렇죠? 김건희는 자연인입니다. 검찰이 소환해갖고 조사해갖고 혐의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김건희가 계속 대외적인 행보나 공개적인 행보를 해야만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필요하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응? 별 이런 뉴스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웃깁니다. 그 다음에 이 최상병 이 사건을 좀 보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진실이 드러나고 그냥 계속 통화 기록이 나오고 거짓말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최병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해서는 매일매일 특종이 떠요. 그렇죠? 매일매일 특종이 뜹니다. 그냥 통화 기록이 이제 나오자마자 거짓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심지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종섭에 전화 안 했다라고 서로 입을 맞췄었는데 18번 통화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신원식이 17차례나 먼저를 전화를 걸고 신원식과 이종섭은 총 20일에 전화 18회 문자 3회. 그냥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응? 결국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얘네들이 변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드는 것들이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점점 명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니까 특검해야죠. 그렇죠? 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특검 안 하면 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쇠빙성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을 발의를 했죠. 이제 김용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까지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김용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및 방송위법 개정안,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결의안까지 조만간 발의한다고 합니다. 싸움은 조국혁신당이 앞에서 좀 해주면 돼요. 민주당이 크게 보고하면 되고 이러라고 조국혁신당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심 없죠. 그냥 모든 관심은 한동훈 나오냐 안 나오냐 그 관심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그래서 7월 25일 날 한동훈이가 만약에 나오면 친윤이 말릴 방법은 없죠. 안 그래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윤석열을 산송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3년이나 남았지만 한동훈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은 사실상 산송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잘 보세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25일로 정해졌죠. 그러면 친윤 후보는 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얘기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나국상, 그 다음에 윤상현, 뭐 유승민, 거기에 또 누구 있죠?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친윤이라고 하는 후보는 나올 만한 사람은 양권씨, 권난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은 친윤계 의원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직은 아무래도 윤석열의 의중에 의해서 공천이 80% 이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 중에서는 친윤이 많죠.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오면 어차피 친윤이 말린다고 해도 모양새가 빠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친윤 후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국힘당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러면 친윤 후보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차피 친윤 후보들 내밀어 갖고 한동훈한테 깨지면 개망신 아닙니까? 대놓고 레임덕 당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딱 나왔어요. 근데 권난동이나 권영세는 누가 봐도 친윤이거든. 지금 한동훈이는 친윤인지 반윤인지는 모르겠고, 이해가 가시죠? 한동훈이랑 만약에 권난동이랑 붙어갖고 한동훈이가 이겨보면 친윤은 걔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출마하냐 안 하냐에 따라 만약에 한동훈이가 출마를 하면 어차피 누가 나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예 출마를 포기하고, 그러면 한동훈에게 당을 넘겨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 흔드는 거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연히 최고위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이가 거부를 못하게 친윤 후보들이나 친윤 성향의 의원들을 최고위에 포함시키고, 결국은 초선들 대부분은 친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초선들 대부분은 친윤이잖아. 또 한동훈이가 작은 실책 하나만 해도 한동훈 물러나라 그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그러면, 사실상 왜 그러면 한동훈은 친한 개가 없잖아.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이가 인기를 얻어갖고 당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국회 안에서 친한 개가 힘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의중을 벗어나서 당권에 도전을 하면 당대표 된 다음에 끌어내리자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현재 당원들의 80%가 한동훈을 응원하기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이나 현재 친윤에서는 전당대회를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온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친윤의 힘은 의석의 힘이잖아요. 108명 의석 중에 친윤 의원들이 80%는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제 당권을 잡고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국회에서 흔들어 버려서 낙마시킨다는 거죠. 일리가 있죠. 제가 보면. 그렇잖아.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렇다 그렇고 한동훈이를 대놓고 뭐라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한동훈이가 나와갖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제 친윤계 초선을 중심으로 그러면 또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거 노리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거 노리는 겁니다. 이준석이 끌어낼 때 그렇게 했잖아. 이준석이 끌어낼 때 연판장 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작전이 아니면 벌써부터 뭐 다음 달로 다가올 전당대회면 권난동이나 권영세나 친윤 대표고는 접니다. 그러면서 막 지네끼리 막 한동훈 장관은 똑바로 얘기하더니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친윤이에요 반윤입니까? 막 이러면서 권난동이가 몰아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봤자 아무 부질없는 일이 되니까 한동훈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고 친윤은 지금 숨죽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나경원,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표가 갈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은 당선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을 쓸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선이 됐어요, 당대표에, 친윤 의원들이 대거로 몰려가고 어떤 요구를 할 때 한동훈이가 지금 저한테 그러신 겁니까? 지금 저한테 그러신 겁니까? 그럼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가시죠. 뭐 이렇게 하고 말을 안 듣는다. 한동훈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끌어내리는 거고, 한동훈이가 이제 눈치 까고 이거는 우리 보스의 지령이구나라고 하면 뭐 눈치 까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뇌피설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모든 포인트는 한동훈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누가 되냐가 아니에요. 그쵸? 한동훈이 출마하면 한동훈이 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이가 출마하냐 안 하냐가 지금 1순위라서 다른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 앞에 성역 없다라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소환주사 김건희 불러서 조사하라 지시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늘, 제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공공의 적이고 정말 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만, 이원석이가 이런 짓을 한다 그래갖고 검찰을 응원하면 안 됩니다. 그쵸? 여태까지 안 한 거 김건희 한번 부른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 유튜브 썸네일 장사하는 새끼들, 이원석 뭐 칼 빼들었다, 미친 새끼들입니다. 이원석이 무슨 칼을 뺍니까? 이원석이 정신 똑바로 차린 놈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하지도 않아요. 제발 유튜브 썸네일 장사하시는 분들, 짤 영상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제발 그런 걸로 말 같지도 않은 이원석 칼 빼들었다 그런 거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검찰을 뭘 믿습니까? 검찰을 뭘 믿고 이원석이가 무슨 오히려 불렀다가 면죄부 주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원석이가 오히려 마지막에 충성을 다하려고 김건희 불렀다가 조사하는 신용 내고 무혐의 처리해갖고 불기소 처리하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이원석이가 요즘 언론에서 뭐 윤석열과 갈등이 있다 그래갖고 무슨 이원석이가 정의롭고 이원석이가 좋은 놈입니까? 저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검찰을 믿고 검찰이 무슨 칼을 빼들어요. 개소리들 하지 마요. 저럴 가능성은 있죠. 법 앞에 성역 없다라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검찰 선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건 검찰은 그냥 조직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선배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누구보다도 검찰을 향하는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검찰을 향하는 민주당의 어떤 검찰 개혁, 이게 다 윤석열, 한동훈 니네 때문 아니냐, 이런 조직 보호 차원에서 김건희나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를 수사하는 신용은 낼 수는 있겠죠. 절대 검찰은 자기네 조직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도 집권 말기에 무너져. 하긴 윤석열이가 집권 말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지켜보자고요. 이원석이가 김건희를 구속시킨다 그래갖고 박수 칠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안 하던 새끼들이 이제는 검찰 선배에서 정치인으로 윤석열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원석이가 김건희를 구속시킨다 그래갖고 뭘 잘한 겁니까? 몇 년을 뭉갰는데요. 2년 동안 뭐 하다가, 안 그래요? 2년 동안 김건희 수사 뭉개다가 이제 와서 임기 얼마 안 남고 윤석열 지지율 빠지니까 이제 와서 정의로운 검찰인 척 하는 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직무유기했던 새끼들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 앞에 쌓여있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 안 하고 뭉갰다가는요, 검찰 조사하면 전부 직무유기로 전부 구속돼요. 검찰만 직무유기를 적용받지 않아요. 왜 적용받지 않냐? 아직 수사 중이다. 그럴싸한 변명이 있죠. 응?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3년 전에 김건희 서면 진술서가 부실했다, 검찰에서 자료가 나온다, 이런 거 왜 이제 얘기합니까? 응? 검찰만 몰랐죠. 그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김건희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출석을 거부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젠틀한가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검찰이 나오라 그랬다가 안 나오면요, 체포영장 발부돼요. 왜 김건희 출석하라 그래갖고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 못하냐고. 응? 안 그래요? 어떤 일반 사람들이 검찰이 출두하라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출두 안 하면 검찰이 강제 구인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뭐라고, 응? 소환하려 그랬더니 거부했다 그래갖고 조사를 못했다. 그게 말입니까? 응? 지금 당시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했던 팀들이 진짜 수사를 잘 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그분들 다 좌천돼 갖고 자 옷 벗거나 막 그랬죠. 당시 2013년도에 사실상 그 경찰의 내사 자료를 보고 들여다봤던 분들이 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때 검찰 수사팀도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르긴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부를 때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를 부르는 순간 뭐냐, 김건희가 이 새끼들을 지금 이제는 나를 들이받네,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검찰 선배 대우를 해줬고, 그런 검찰 특수부의 선배였기 때문에 이원석이나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검찰을 장악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조직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아닐 때는 윤석열의 특수부 후배로 남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윤석열보다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 보호에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부를 가능성은 높아요. 소환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환 조사에서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를 봐야죠. 그쵸? 한 예로 조국 장관님의 부인 정경심 교수님은 소환조차 안 하고 영장을 쳤던 새끼들입니다. 왜 김건희는 소환 안 한다고 몇 년을 사건을 뭉갭니까? 응? 안 그래요? 정경심 교수님은 소환조차 한 번도 소환 안 한다고 영장 청구당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윤석열은 이제 검찰 선배가 아니라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바라본다. 여태까지 임기가 3년이 남아서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렸는데,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집권 말년차의 지지율이 나오고, 검찰 조직보호라는 검찰총장은 어떤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건 전통이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압박을 받든 안 받든 검찰 조직보호가 우선인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김건희 제가 조만간 소환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영장 치나 안 치나를 보자고요. 그렇다 그렇고 김건희 소환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검찰 개혁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거 1번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야 이재명이 산다. 오늘 핵심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내가 김건희 얘기하다가 뭔가를 얘기할 게 있었는데 좀 안 했는데 좀 생각나면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왜 제가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야 이재명이 산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여러 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재판에 붙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재판에 붙였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엄청나게 이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탄핵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쵸? 생각을 하면 검찰이 엄청난 조작 수사와 회유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몇 개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냐면 성남 FC 사건,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 여러 개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우리 속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재판부가 하나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면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탄핵 분위기가 가거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재판부도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죠. 저는 대통령 탄핵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시간 싸움에 이제 걸려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시민들은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고 들고 일어나고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1년 임기 단축을 논해야 됩니다. 빨리 윤석열을 1년 임기 단축으로 시켜갖고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광장에서 탄핵 소리가 커져가면 이 개헌과 임기 단축이 국회에서 너 탄핵당할래? 개헌하고 1년 빨리 물러날래?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최상병 특검, 그렇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그 중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지금 이제 버티기 들어갔잖아요. 윤석열은 버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재 소장도 지 친구, 대법원장도 전부 보수화됐고 믿을 거는 지가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지금 전부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탄핵을 해서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시켜놔야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시키면 법원도 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법부는 국민들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죠. 검찰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죠.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쳐도 정경심 교수님을 소환해서 수사했던 놈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간 싸움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사실 타이밍 싸움이에요. 개헌과 탄핵 정국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개헌과 탄핵 정국은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버티기 들어갔는데 윤석열은 진짜 지지율이 이제 곧 제가 보면 10%대로 떨어지는데 이 윤석열이가 정말 못된 게 제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 목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정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로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내려놓을까? 지금 여기저기서 불안적인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할 신원식이는 완전 극우예요. 극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극우 집회가 갖고 말했던 인간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남과 북의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나오던 석유가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물론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추도 안 했는데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라고 이런 공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점괘로 맞춥니까? 석유 매장량을 시추도 안 해보고 매장량을 어떻게 합니까? 남북 간에 맺어놨던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 자체가 전쟁 불사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이미 제가 요즘 보면요. 여러분들 종부세 민주당에서 폐지 얘기가 좀 나왔었죠. 종부세 폐지라는 것보다는 종부세 수정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거 비판하지 마세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정권을 잡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가열차게 강경하게 싸우지만 민주당은 정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클릭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을 좀 해드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하게 싸우는 건 있겠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선 플랜이 가동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윤석열 집권 3년 차에 이재명 대선 플랜이 가동되냐?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정의가 종부세 얘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은 혹했지만 종부세 문제도 완화시키는 게 맞아요. 정권을 잡아야죠. 욕을 먹더라도 우클릭을 해서 뭐하러 지금 민주당이 정권 뺏기고 나서 우리만 정의로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진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힘당에 양보를 했잖아요. 응? 그래 국민의힘 개혁안 받아들이겠다. 소득 대체율 44%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거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선제압이에요. 응? 연금 개혁은 통상 정부와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금 개혁은 정부 주도로 해갖고 여당이 입법 사안을 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건데 이 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이재명 당대표가 양보를 하면서 잡아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늘 중산층 반발을 일으키는 종부세, 그렇죠? 사실상 초보자들만 어떤 감당하는 종부세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려는 꿈은 누구나 꾸는 거거든요. 집 없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누구나 자기의 꿈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욕망을 억제시키는 거는 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 예비역들이나 해병대 그리고 군 출신 예비역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국힘당 편이 많았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의 특검을 발의하고 22대에서 하는 건 뭐냐? 예비역 해병대원 등 보수세가 강한 집단에서도 공감하는 만큼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고 국힘당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고 보수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솔직하게 제가 다 얘기할게요. 한동훈이가 지역구 지구당 부활시키자 그랬죠. 민주당 안에서도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찬성을 하는 편이죠. 왜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가 정치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이라는 캐캐묵은 거를 꺼냈는지 아세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음 만약에 전당대회를 잡거나 다음 대권에 출마할 마음이 있으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원 내에서는 힘은 없지만 원 외의 조직을 만들어야만 한동훈이가 탄탄한 국힘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왜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했냐면요. 자기 대권 플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한동훈 대권 플랜이 바로 지구당 부활인 거예요. 한동훈은 대권을 나오기 위해서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던진 거예요. 그래야지 원외 세력들이 결국은 한동훈이를 지지해서 대선 경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지구당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응원하냐면 이재명 당대표님도 원외에서 강력한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이나 원외 사실 수박들 이번에 다 쳐낼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더민주 혁신 전국 혁신회의잖아요. 그렇죠? 원외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사실상 혁신을 주도하고 수박들을 날리는데 일조를 했고 그래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님도 지구당 부활이 이재명 당대표님의 조직이나 어떤 지역 당원들을 사실상 당원 당규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플랜에도 사실 나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여 강경 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권 플랜이 가동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보는 민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뭐 너무 경제만 치우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할 일은 다른 겁니다. 민주당은 171석의 강한 야당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 거고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는 미래의 권력자로서 민생을 챙기고 사실상 연금 개혁이나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22대 국회가 나오자마자 이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는 민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탄핵 외치는데 이재명은 민생 행보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면 미래의 권력이니까. 그렇죠? 왜 그러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 뚜렷한 차기 대선 후보가 있어요? 하나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재명 빼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유일한 민주 진영의 희망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은 싸움은 민주당이 해야 되고, 이재명 날아가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지금 대권 후보 언제 또 해갖고 언제 합니까? 응?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행보를 한다라고 혹시나 여기저기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응? 지금 종부세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가 많아요. 그렇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사회에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왜 시민사회에서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이거는 수도권 문제다. 종부세,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종부세라는 것은 수도권에나 해당되지 지방에서는 전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부세 완화를 민주당이 해야 되냐면 수도권에 대한민국 유권자 반이 있어요. 2,500만 표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도 영호남 인구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에서 압승을 하더라도 이미 30%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기는 공식이 호남과 영남의 인구수의 차이 때문에 30% 지고 들어가는 거를 결국은 수도권에서 만회해서 역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수도권의 문제라고 단정 지으면서 지방은 상관없으니까 민주당을 시민사회에서 비판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대권 행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판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재명 1극 체제의 완성이다. 나 하나 물어보자고요. 그럼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있어요? 응? 있냐고요. 나 하나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를 대처할 수 있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지켜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은 대권 행보를 하고, 응? 그래서 연금 개혁이나 민생지원금이나 국힘당에게 양보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응? 결국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아 한강 벨트거든요. 한강,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우리가 강남에서도 많이 지지만 결국 강남에서도 지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쪽이 많이 나오지만 담은 종부세를 완화해주거나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펼침으로써 강남에서도 지지율이 5% 정도만 올라가고 수도권에서도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 재판이 먼저냐 윤석열 탄핵이 먼저냐 이 시간 싸움에도 걸려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외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혼자 대권 행보한다. 이런 비판은 입진보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 뺏겨보면 피눈물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기분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벌써 이런 기분을 3번을 느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우리가 이겼던 그 너무너무 황홀했던 기분이 거의 4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경제를 망쳤다라고 하는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역사가 후퇴하는 모습을 실감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게 엄청난 그 저항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고, 그때 정말 절망에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진영 장기 집권 플랜을 세웠던 겁니다. 20년간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장기 집권 플랜을 세웠던 거예요. 그것도 허망하게 불과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김건희 정부가 생겼죠. 이 김건희 정부가 생기자마자 결국 더 숨막히고 역사의 퇴보, 외교의 폭망. 여러분들 그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외교 문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가 왜 빵점인 줄 아세요? 단순히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키지 않고 미일 중심의 어떤 한미일 중심의 어떤 삼각구도에 편승된 외교를 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가 빵점이냐면요. 그동안 사실 외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교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는 국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도 외교는 국익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와 외교 자체를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외교를 정치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끌어서 일본에게는 무조건 퍼주고 미국에게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교에 정치가 개입되면 그거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외교는 진보가 권력을 잡든 보수가 권력을 잡든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이 우선이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국익은 내팽치고 정치적 셈법으로 외교를 펼치다 보니까 일본에게는 호구가 되고 미국에게는 사실상 동맹 이하의 속국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외교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이가 스스로가 외교의 폭망의 길로 가는 게 접어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 얘기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들이 지금 탄핵이 먼저냐, 사법부의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먼저냐,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요거 얘기 좀 할게요. 6월항쟁이죠. 저들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6월을 6.25를 굉장히 띄우죠. 띄운 다음에 결국은 남과 북 문제를 6.25를 상기시키면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하면서 뭐 계속 할 겁니다. 올해가 6월항쟁 6월 10일 날 있었던 6월항쟁의 37주년이에요. 37주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거기에는 이해찬 당대표,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님,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도 계셨나? 거기에 이제 유시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죠.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국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본.
개국본도 사실 그런 뜻의 한 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국본이라는 약칭으로 불렀고요. 그 국본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결석이 되냐면 고 박종철 열사가 1월에 1987년 1월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거기서 이제 6월 항쟁에 우리가 도화선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로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나 시민사회 민주진영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4.13 호원 조치, 호원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그러면 개헌을 아예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개헌은 법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니까 개헌을 해야지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데 전두환이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로 4.13 호원 조치를 하는 거야. 지금의 대통령 간접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대동단결 독재타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막 이런 게 그 당시에 87 여기 선배님들 그 당시에 직접 저야 그 당시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갖고 어떤 그 나중에 어떤 역사적 자료로 봤지만 지금 나이엔 한 67년생 그쵸? 제가 92니까 5살 87 67년생 68년생 빠른 68이나 66 67 68 65 이분들은 진짜 학교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러니까 전두환 입으로 너 지금은 헌법을 지킬 때가 아니라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때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6월 항쟁도 대단한 항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국에서 제주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이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 국본이라는 단체가 그 5월 27일 여러분들 6월 항쟁이 언제 일어났죠? 6월 10일이잖아요. 이 아까 얘기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약칭 국본이 5월 27일 날 1987년 5월 27일 날 명동의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해요. 불과 여러분들 한 20일 만에 정광석 같이 6.29 선언을 이끌어낸 거예요. 한 달 만에. 대단한 항쟁이었어요. 그때 아마 6월 10일로 6월 항쟁이 시작돼갖고 노태우의 6.29 항복선언이 일어나는 데까지 거의 한 달밖에 안 걸렸죠. 그때 아마 전국에서 일어난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 집회에 참여한 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6개 도시에서 500만 명이 들고 일어났고 왜 36개 도시였냐면 대부분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들고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유시춘 선생님이 이 국본의 상임 집행위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유 이사장님 흠집 내려고 3만원 음식값 초과됐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흠집을 냈었는데 유시민 장관의 누나인 이 유 이사장님이 2003년 6월 항쟁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6월 민주항쟁을 2003년도에 출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조만간 유시춘 선생님을 한번 모셔갖고 6월 항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6월 항쟁에 대해서 유시춘 월요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때? 괜찮죠? 유시춘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당시 6월 10일 날 특집 방송으로 6월 항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생한 2003년도에 썼던 항쟁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제가 일단 할게요. 6월 항쟁은 꼭 아셔야 돼요. 그때 멤버가 여러분들 이해찬, 유시춘, 말지 기자, 최민희. 그 당시에 최민희가 말지 기자였거든. 하여튼 그때 뭐 함세웅 신부님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분들을 모시려고 하냐면요, 어느새 이분들이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70. 나이가 70이 됐는데 서초항쟁이 딱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초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부르더니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해갖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갖고 서초동에 갔는데 87 항쟁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은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87년도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갖고 깔려 죽을 뻔한 집회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슴이 막 미어진다고 하면서. 87 항쟁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서초 항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주는 얘기인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방송에는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조만간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저랑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6월 항쟁,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대충 6월 항쟁에 의해서 6.29 선언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6월 항쟁이 그 당시에 어떤 항쟁이었나. 제가 87 항쟁, 서초 항쟁 둘 다 참상 이릅니다. 힘들어요. 아직도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월 항쟁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6월 항쟁이라는 주제로 6월 달에는 제가 한번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10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근데 예전에 유시춘 선생님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6월 10일 날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